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원입니다. 오늘은 작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 50.7%, 공공부문 부채 69.7%인데 이는 GDP 통계 개편으로 해서 전년 대비 3 내지 4%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가 부채 통계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저하하고 효율적인 통계 작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는 작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통계보다 약 3 내지 4, 5%포인트나 감소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한국은행에서 GDP 통계를 작성하는데 GDP 기준 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동안 집계하지 않은 다른 통계를 포함시켜서 GDP 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계의 일관성 면에서 큰 문제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 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 채무, D2는 일반정부 부채, D3는 공공부문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D1은 국가 채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하고 D2, 즉 일반정부 부채는 D1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며 D3, 즉 공공부문 부채는 D2에 한국전력 등과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국가 부채입니다. 그리고 D1은 현금주의로 계산하고 D2와 D3는 발생주의로 계산을 합니다. 발생주의 개념의 부채와 현금주의 개념의 부채는 약간 다릅니다. 국가채무 D1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가채무 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등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교에서는 일반정부 부채 D2를 사용을 합니다. 각 나라마다 모두 IMF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D2까지는 명확하게 자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OECD나 세계은행에서도 국가 간 비교에서는 D2를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간 비교 목적으로 D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사용을 하고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 통계로 활용이 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D3 보고서를 내는 국가는 8개국에 지나지 않아 국가 간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OECD 대부분은 민영화 확대로 공기업이 많지 않고 우리와 달리 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 D4는 국가 채무보다 좀 더 광의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부채에는 국가 채무를 비롯해서 4대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라든가 공기업과 공공기관 부채, 사회보장성 기금,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국가 부담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채무를 강의의 국가부채 D4에 포함을 시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 자료를 보면은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0.7%,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9.7%로 각각 전년 대비 0.9%포인트, 1.3%포인트 상승에 그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일반정부 부채 D2는
1217조 3천억 원으로 전년에 1157조 2조 원 대비 약 60.1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 등에 기인을 합니다. 새로 작성된 일반정부 부채 D2 실적치는 내년부터 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른다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는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준년 개편의 13번째 변경입니다. 기준년 개편 이후 최근 우리 경제가 구조 변화가 반영되면서 2022년 명목 GDP 규모는 종전 2236조 원에서 2401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총조사와 실적 산업연관표 등 보다 정확한 기초 통계를 반영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목 GDP 증가에 따라서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국내 총생산 비율도 개선 대비되었습니다. 2023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4%에서 46.9%로 하락했고 2023년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은 3.9%에서 3.6%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나 기업 부채 비율도 3, 4% 기존 수치에 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가 부채 통계 자료가 큰 폭으로 변경된 것은 통계의 신뢰도 면에서 큰 문제이고 효율적 통계 작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총조사의 행정자료 활용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그간 조사에 어려움이 있던 비관측 경제가 포착되었고 분류체계도 정비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GDP 통계가 전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즉 가계의 목적별 최종 소비 지출 공표 수준을 국제기준의 중분류에 맞춰 기존 12개에서 13개로 분류하여 한계를 확대하여 공표하고 현재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 및 금융 서비스를 별도로 분리했으며 건설업의 세 분류를 건설 투자에 연계되도록 건물 건설업, 토목 건설업, 전문 건설업에서 건물 건설 및 건축 보수, 토목 건설업 등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명목 GDP 규모는 2058조 원으로 9개월에 비해서 118조 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베이스 업률은 6.1%입니다. 이는 행정자료 활용도가 크게 확대된 기초자료가 반영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의 일관성 면에서는 큰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심각성과 크게 우려하는 이유를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7년 문정부 이후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즉 IMF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따른다면 2020년에서 2026년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 35개 국가 중에서 일반 정부 부채 D2 증가 속도가 2위로 빠르다고 전망하면서 우려했습니다. IMF는 재작년 우리나라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2차례나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재방송 184회 회차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 부채가 627조 200억 원이었습니다. 문정부 국가채무 D화는 2022년 1067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어 약 430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과거 627조 원의 70.3%나 되는 금액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문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급격한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적극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부채 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급격하게 증가시킨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대로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주자라고 또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국가 부채가 15조 원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지금 당장은 돈을 25만 원씩 주면 국민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국가 채무는 30년 내지 40년짜리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40년 후에는 다 갚아 죽어야 할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일반 국민들은 돈만 퍼주면 좋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한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유로존 등과 같은 기축통화국이나 특별 인출권인 SDR 5개 편입 국가가 아니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개발 경제라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외환이 부족해지고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면 바로 재정 위기나 IMF 외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U 국가는 유로화가 SDR 5개에 포함되어 있어 기축통화 수준인데다가 EU의 울타리가 있고 유럽중앙은행 즉 ECB가 있어서 한 국가가 위험해지면 타 국가와 연계되어 있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를 무상으로 지원해 줄 국가는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넷째, 특히 최근의 고금리는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0조 원 이내에 불과한 것이 문 정권 이후에 작년에는 25조 원의 이자를 갚아주었는 것입니다.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1년에 25조 원의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더 증가하면 또 이자도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국가 부채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 채무의 이자 비용이 불어나면서 재정 여력을 압박하는 강도가 과거보다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낮지만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윤 정부는 문 정부가 증가시킨 국가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정부는 재정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재정 적자 감축에 관한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윤 정부는 매년 세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각종 특정 분야 감세 정책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도 3% 이내에서 억제를 하고 재정 준칙 제도도 도입해서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 준칙 제도의 도입에는 민주당의 협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심각성을 우려하는 것은 여야 정파를 떠나서 국가 장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